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제 마음부터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글을 쓰기까지 여러 번 망설였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짚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거든요. 그날의 감정, 그 순간의 말, 그리고 가슴속 깊이 남아버린 상처들까지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저릿해지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된 건 저처럼 마음속에 말 못할 감정을 품고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상상치 못한 곳에서 상처받고 또 그 상처를 끌어안은 채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조금만 지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몸속겪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외로움이나 답답함이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가 아주 잠시나마 당신 곁에 머물러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지난 몇 달의 시간은 제 삶에서 가장 긴 숨을 참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병원 복도는 환한 조명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인한 수술을 마치고 열흘간의 입원 치료를 끝내는 날이었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직 움직임이 불편하시니 당분간 보호자분 도움 받으셔야 해요. 거동은 가능하지만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꼭 주의하시고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아들이 데리러 오기로 했어요. 오후 늦게 아들 태호가 도착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은 마치 오랜만에 본 사람처럼 밝게 웃었습니다. 엄마 고생했어요. 이제 집에 가요. 그 말에 저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집이란 말은 제 집이 아닌 태호의 집을 의미했습니다. 퇴원하기 전날 태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시면 힘드실 거예요. 요양병원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엄마가 그쪽은 불편해 하시잖아요. 그렇긴 하지. 그러니까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윤미랑도 상의했어요. 엄마 쾌차하실 때까지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아들이라지만 며느리 눈치도 보였고 아이 키우는 집에 민폐가 되진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그러나 태호는 덧붙였습니다. 엄마 수술도 했고 아직 회복도 안 됐는데 혼자 계시다 넘어지시면 큰일이에요. 하윤이도 엄마 보고 싶어 하니까 같이 지내요. 결국 저는 아들 부부의 집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입원비를 낼 때도 보탰고 결혼할 때 전세자금도 제가 보태줬으니 잠시 신세 지는 것도 괜찮겠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날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 윤미는 현관까지 나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요즘은 어르신들 요양병원 가시기도 하는데 저희는 같이 지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편히 지내세요. 그 말에 저는 괜히 눈물이 나려 했습니다. 아, 그래도 내 자식 잘 키웠다. 저 아이도 괜찮네. 그렇게 믿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모든 게 조심스러우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윤미는 아침마다 밥을 차려줬고 하윤이도 제 방에 와서 놀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윤미의 말투에 작은 가시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수건은 여긴 하윤이 전용이라서요. 혹시 모르니까 어머니 건 따로 드릴게요. 어머니, 국은 제가 끓일게요. 지난번엔 너무 짜셔서 하윤이가 잘 못 먹더라고요. 저는 그래, 내가 하는 게 낫겠지 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혼자 방에 들어와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기미가 올라온 피부,
마디 굵은 손가락. 이 손으로 밥을 지어주고 아이 키우고 며느리 첫 생일상도 차려줬는데 이제는 짜다고 찝찝하다고. 이제 와서 뭐가 잘못된 걸까요? 어쩌면 제가 너무 오래 산 걸까요? 며느리는 어느 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점심은 제가 두고 갈 테니까 따로 안 하셔도 돼요. 혹시라도 가스 켜시면 잊으실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손주 하윤이가 제 무릎에 앉으려 하자 윤미가 말했습니다. 하윤아, 옷 더러워져. 할머니는 이제 요양 중이잖아. 요양 중? 그 말이 이렇게까지 서글프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무언가 말을 꺼내기만 해도 윤미는 바로 조용히 제 말을 덮어버렸습니다. 아유, 어머니, 그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쉬세요. 쉬라는 말 속엔 입 닫고 있어달라는 뜻도 함께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참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낫기 전까지만 불편해도 견디자. 그런데 그 불편함이 곧 모욕으로 바뀔 줄은 그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날 제가 아들 집에 들어간 건 단순한 회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제 인생 마지막 시험대에 올라선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회복은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지만 모욕은 견뎌야 할 이유조차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쓰기까지 저는 수십 번 망설였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저 조용히 사라질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모욕의 크기엔 한계가 있나 봅니다. 특히 내가 가족이라 믿어왔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허리 수술 후 아들 집에 들어온 지 채보름도 안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은 오후 저는 소고기 무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하윤이가 국물을 좋아한다길래 기운이 없던 몸으로 정성껏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그때 윤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있었고 쇼핑백을 양손에 들고 있었죠. 어머니. 뭐 하세요? 평소보다 한 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전 가스불 앞에서 국을 휘젓고 있다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하윤이 국 끓이고 있어. 오늘 날씨가 쌀쌀해서 따뜻한 게 좋을 것 같아서. 윤미는 짧게 한숨을 쉬더니 아이 손을 놓고 냉장고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아,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오늘 저녁은 하윤이 좋아하는 치킨 시키기로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벌써 고기 넣고 끓이고 있었는데 굳이 안 해도 됐다고? 그래도 국물은 따뜻하게 먹이면 좋잖아. 제가 웃으며 그렇게 말했더니 윤미는 식탁에 쇼핑백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치킨에 국물까지 있으면 너무 배부를 텐데 뭐 하윤이 안 먹으면 제가 버릴게요. 버릴게요. 그 한마디가 심장을 내려앉게 했습니다. 내 손으로 끓인 국을 버릴게요라고 아무렇지 않게. 그날 밤 설거지를 하고 있던 저에게 윤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내일은 낮에 좀 외출하실 수 있으세요? 외출? 왜? 제가 친구들 집으로 하윤이 데리고 잠깐 놀러 가려는데 집이 좀 북적거리면 애가 예민해져서요. 그 말뜻은 명확했습니다. 친구들이 오는 날엔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도서관이라도 다녀올게. 그러자 윤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역시 센스 있으시다. 센스? 내가 이제는 집안의 짐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눈치껏 사라져주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건가요?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윤미가 급히 외출하면서 핸드폰을 식탁에 두고 간 날이었죠.
벨소리가 울려 화면을 보려다 저는 그만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쓰레기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그게 제 번호였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쓰레기라고 저장해 놨다고요? 그 아래에는 단체 채팅방에 미리 보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 쓰레기 또 아침부터 지적질하네. 대체 왜 우리 집에 있는 건지, 제가 평생 살아온 시간들, 제가 버텨온 희생과 사랑이 그 짧은 문장 몇 개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 뒤 윤미가 돌아왔고 핸드폰을 보던 그녀는 순간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무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셨어요? 저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요. 진짜 깊은 뜻은 없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장난으로. 내가 쓰레기야?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떨리는 입술을 몇 번이나 깨물었습니다. 윤미는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저한테 상처 주신 적 있잖아요. 뭐 밥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아이는 저렇게 키워야 한다. 그런 말들 솔직히 좀 버거웠어요. 그 말에 저는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널 위해, 너희 가족을 위해 뭘 해왔는지 넌 몰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 태호가 퇴근하자마자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태호야, 엄마, 네 아내 핸드폰에서 이상한 걸 봤다. 이상한 거? 엄마 번호가 쓰레기로 저장돼 있더라. 태호는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윤미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대. 그냥 친구들이랑 웃자고 장난처럼. 그걸 장난이라고 말하냐?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을 겁니다. 그럼 너는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그분한테도 그런 장난을 쳤겠니? 그건 아니지만 나는 너한테 집도 주고 재산도 넘겼다. 그런데 지금 돌아오는 건 쓰레기 취급이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전기장판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가슴은 무거웠고 눈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 저는 더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태호도 며느리 윤미도 어색한 눈치만 줄곧 보냈지만 제가 먼저 말을 꺼낼 이유는 없었습니다. 제가 침묵을 택한 건 이제 말이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지,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하윤이 웃음소리, 윤미의 날선 말투, 태호의 무기력한 변명까지 하나하나 다시 떠올리며 곱씹었습니다. 사실 제게도 집이 있었습니다. 작은 상가 딸린 단독주택이었지요. 남편이 남기고 간 마지막 유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2년 전부터 전세를 놓고 저는 조그만 월세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은 제 노후자금이었고 그 월세방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허리 수술을 받게 되면서 혼자 생활이 어려워졌고 잠시 아들 집에 신세를 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윤미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다음 주부터는 낮에 요양보호사라도 부르는 게 어떨까요? 저도 일 시작하면 아무래도 신경 쓰기가 어렵고. 그녀는 마치 저를 배려하는 척했지만 그 말은 곧 이 집에서 제가 빠지길 바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라. 나는 나갈 거니까. 윤미는 고개를 들고 절 바라보다가 금세 표정을 감췄습니다. 어머니, 그 말씀은
내가 너희 집에 언제까지 얹혀 살 순 없지 않느냐. 좀 있으면 괜찮아질 테니 걱정 마라. 그 말에 윤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간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나를 밀어내면서도 그 죄책감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사람이었구나. 저는 곧바로 제 방으로 들어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인감, 등기권리증, 제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 고스란히 담긴 서류들, 그걸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병원 재활치료를 핑계 삼아 외출했고 은행과 공인중개사무소를 들렀습니다. 오래된 제 명의의 상가 건물, 지금까지 임대 수익만 나오게 두었던 그곳을 이제 직접 처분할 생각이었습니다. 이 상가 처분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세요? 중개사가 물었습니다. 내가 늙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새로 생겨서 그 말을 스스로에게도 곱씹었습니다. 그래, 살아야 할 이유. 이제 진짜 나를 위해 사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누구의 엄마로, 시어머니로가 아니라 그저 나로요. 며칠 후 중개사무소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괜찮은 매수자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겨 들고 사무실로 향했고 계약서를 작성하며 떨리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 전 재산, 내 인생의 노력. 더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어디 가실 건가요? 직원이 묻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요? 혼자 살 집 구해야죠. 나한테도 인생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윤미에게 말했습니다. 윤미야, 나 다음 주에 나가려고 한다. 윤미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입술 한쪽이 떨리는 걸 보니 말릴 마음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게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어디로 가시게요? 나한테도 좀 남은 돈이 있다. 혼자 살 만큼은 돼. 고맙다. 지금까지 불편했을 텐데.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돌아섰고 윤미는 더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혼자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부동산에 나온 작은 전원주택 한 채를 계약했습니다. 작고 아담한 마당이 딸린 단층집, 햇살이 잘 들고 근처에 시장과 병원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 선택한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꾸리기 시작했을 때 태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내가 날 지켜주지 못했잖아. 내 아내가 나를 쓰레기라 불러도 넌 그냥 넘기자고 했어. 이젠 내가 날 지켜야겠다. 태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더는 그 상처에 기대어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원주택으로 이사 온 지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이 작은 마당과 텃밭이 그저 낯설기만 했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내는 날도 많았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요함이 저를 살려냈습니다. 소음도 눈치도 비위 맞추느라 아등바등할 일도 없는 그 조용함이 말입니다. 어느 날은 텃밭에 앉아 배추를 다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그동안 너무 오래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믿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번호를 쓰레기라 저장한 사람도 있었고 그런 걸 그냥 넘기자는 아들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나는 쓰레기였나? 아니요.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고춧가루를 풀고
젓갈을 다듬고 양념을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별것 아닌 듯 보이지만 제가 살아온 수십 년이 그대로 녹아있는 손맛이었습니다. 그렇게 김치를 담근 날 이웃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김치 담그셨어요? 냄새가 기가 막히네요. 한 포기만 맛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얼떨결에 김치 한 포기를 잘라서 드렸고 그 다음 날부터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딸이 김장 안 해서 서운하다고, 누구는 요즘 밥맛이 없다고. 그래서 조금씩 더 담갔고 조금씩 나눴습니다. 그러다 마을회관에서 열린 노인복지센터 행사에서 작은 장터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역 어르신 수공예 및 요리 장터. 뭔가에 홀린 듯 그날 저는 김치 5통을 들고 나갔습니다. 이거 직접 담그신 거예요? 어머, 이 맛 어디서 난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게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택배로 받아보고 싶다고 했고, 누군가는 딸한테도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종이 포장지에 손맛 그대로 김치라고 적어 붙였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 동네 복지사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노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세요? 지금 김치 부문 창업반에 자리가 하나 남아 있는데요. 어르신 솜씨면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해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렵기도 했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었어도 김치 담글 손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날부터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손을 씻고 앞치마를 메고 재료를 손질하면서 제 안에 무너졌던 자존감이 하나씩 다시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났습니다. 그날 며느리의 휴대폰 화면. 제 번호 옆에 적혀 있던 2글자, 쓰레기.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저를 쓰레기로 본 것은 그들이지 제가 아니었다는 걸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 말에 눌려 울고만 있지 않기로. 나를 그렇게 부른 사람들보다 더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보기로요. 김치 창업반을 수료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작은 공유 주방에서 시작한 제 김치 장사는 하루가 다르게 바빠졌습니다. 주문이 늘어 택배 박스와 스티커를 따로 구입해야 했고 손목에 파스를 붙이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물을 붓고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무치며 저는 스스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김치를 담고 있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치 판매하시는 분 맞으세요? 저희는 K방송국 푸드스토리 팀인데요. 요즘 시니어 창업 사례를 찾다가 어르신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말이 끝나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방송국이라니요. 내가 텔레비전에 나온다고요? 저 같은 사람이 뭘 괜찮으시겠어요? 아니요, 정말 뵙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인터뷰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김치 이야기부터 살아오신 삶까지 시청자분들께 큰 울림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죠. 며칠 후 촬영팀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담한 마당에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장독대 옆에서 김치 버무릴 준비를 했습니다. 카메라 앞은 처음이었지만 이상하게 긴장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삶을 말할 수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제작진이 인터뷰를 요청하며 말했습니다. 혹시 이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내 말했습니다. 며느리 휴대폰에 제 번호가 쓰레기로 저장돼 있더군요. 그걸 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죠. 근데 거기서 멈추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시작했어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촬영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인터뷰가 끝난 후 제작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면 많은 분들이 어르신을 응원하게 될 거예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그 말에 잠시 웃었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나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것. 그건 제 평생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장독대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봄 햇살 아래 피어오르는 된장 냄새와 김치의 숙성향이 뒤섞여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괜스레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의 손에 의해 짓밟혔던 제 이름을 다시 제 손으로 꺼내어 빗속에 올려놓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송이 나가면 그 사람들도 보게 되겠지요. 나를 쓰레기라 불렀던 사람들. 그때는 그 말이 나를 무너뜨렸지만 이제는 그 말 덕분에 제가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김치를 담습니다. 내 손으로, 내 이름으로, 내 삶을 되찾기 위해. 방송이 나간 건 인터뷰를 마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지역 방송국의 시니어 특집 코너였고 늦은 밤 시간대에 나간 프로그램이었지만 다음 날 아침부터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방송 봤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김치 주문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제 가게 계정은 단 하루 만에 팔로워 수가 수천 명으로 늘어났고 김치 주문 메시지는 10초에 한 번꼴로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동네 고객들이 아닌 서울이며 부산, 제주에서까지 연락이 오는 것을 보며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마을 이장이 제 집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마을 대표로 시 창업 박람회에 나가보시는 건 어때요? 시장에서도 어르신 김치 이야기 나왔어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구나. 눈치 보지 않고 나를 감추지 않고. 그 즈음 태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방송 봤어요.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서 전화도 못하겠어요. 한참을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서가 아니라 이제는 굳이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내 고통을 알지 못했던 사람도 세상이 대신 알려줬다는 거리요. 며칠 후 마을 장터에서 장을 보던 중 우연히 윤미를 보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들 무리에 섞여 있던 그녀는 저를 본 순간 얼굴이 하얘지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옆에 있던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그 방송 나왔던 시어머니 며느리래. 실명은 안 나왔지만 다들 알더라. 그날 이후로 윤미는 학부모 모임에 나오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녀가 쓰던 SNS 계정도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자랑스럽게 올리던 가족 사진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생각보다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후련함도 아닌 그저 담담한 뿐이었습니다. 대신 제 마음을 채운 것은 택배를 포장하며 직접 손글씨로 쓴 메모지였습니다. 당신의 식탁에 따뜻한 마음이 닿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자각. 그것이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방송 이후 저는 지역 창업 박람회에서 강연자로 초청받았습니다.
단상 위에서 조명을 받으며 천천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의 엄마, 시어머니, 며느리였던 사람이 이제는 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쓰레기로 불렸던 그 이름은 이제 저만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객석에서 터져나오는 박수를 들으며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삶. 내 이름으로, 내 손으로 지켜낸 인생. 그리고 그걸 되찾은 건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걸. 나는 이제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에 서 있습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다가오던 어느 날 김치 주문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유 주방만으로는 한계가 느껴졌고 냉장고도 포장 공간도 부족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내 가게를 가져야 할 때구나. 주택가 골목 한쪽 오래된 간판이 떨어져 나간 조그마한 가게 자리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한때는 잡화점이었는지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지만 햇빛이 잘 들고 작은 주방이 딸린 구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쓰는 그날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으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공간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내 세상이다. 며칠 동안은 페인트 칠부터 선반 설치, 냉장고와 포장기계 옮기기까지 하나하나 손을 거쳐야 했습니다. 동네 청년 하나가 도와주겠다고 나섰고 주변 아주머니들은 화분을 하나씩 들고 오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김치 덕분에 우리 남편이 밥 2공기씩 먹어요. 여기엔 화분 하나 놔야죠.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쓰레기라 불리던 사람이 이제 누군가의 밥상을 살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디어 가게 오픈 날이 다가왔습니다. 간판에는 손맛 그대로 김치공방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따로 축하 행사는 없었지만 오픈 첫날부터 단골 손님들이 줄을 섰고 서울에서 일부러 찾아왔다는 손님까지 있었습니다. 어르신, 방송 보고 왔어요. 이 김치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의 집에서 눈치 보며 조용히 식사를 하던 날들, 아들의 말 한마디에 꾹 눌러 참았던 날들, 그리고 며느리 휴대폰에서 본 단어 하나에 무너졌던 그 순간까지.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순간이 저를 여기로 데려다 준 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참에 초등학생 또래 아이가 하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하윤이에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몇 초간 아무 말도 못한 채 저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얼굴, 더 자란 키, 낯설지 않은 눈망울. 아빠랑 엄마는 몰라요. 근데 보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아이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김치 냉장고 옆 작은 의자에 앉힌 후 미리 싸둔 겉절이와 따뜻한 밥을 내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엄마가 하는 거랑 달라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윤이와 함께한 그 짧은 시간은 그 어떤 방송이나 성공보다도 더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가게 문 앞까지 나가는 길, 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또 와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넌 내 손주니까. 그날 밤 가게 안에서 저는 손글씨로 작은 팻말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든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다면 이곳으로 오세요. 그게 제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복수도 증명도 아닌 그저 따뜻한 밥 한 끼로 서로를 안아주는 것. 이제 저는 완전히 독립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이름이 다시는 쓰레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채우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
그게 제 인생 최고의 반전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윤이 손을 잡았던 온기가 아직도 제 손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또 와도 돼요?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가 제게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인지도 모릅니다. 가게 안에 혼자 앉아 조용히 불을 끈 그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걸까? 복수를 하려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굳이 벌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살아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누군가 알아주길 바랐던 거죠.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말없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일상은 흘러갔고 김치 주문은 여전히 밀려들었습니다. 새벽마다 절인 배추를 뒤집고 택배 박스를 접고 작은 메모지에 짧은 인사를 적는 이 삶이 고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청 경제과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르신, 시에서 주최하는 노인 창업 우수 사례 공모전에 추천되셨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박람회에도 함께 참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놀랐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우수 사례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동안은 늘 투명한 사람처럼 살아왔으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잊히고 있어도 없는 듯 취급받던 날들이 길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 김치를 먹고 제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저를 기억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김치 시식 세트를 준비하고 손님들과 나눈 손편지 일부를 정리해서 인쇄했고 작게 제 삶의 이야기를 적은 소개문도 만들었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닌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박람회 당일 행사장에 도착하자 수많은 부스와 참가자들 사이에서 처음엔 조금 위축됐습니다. 젊고 세련된 창업자들 틈에서 제 앞치마 차림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김치 시식 코너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자 그 어색함은 곧 사라졌습니다. 방송에서 뵌 분 맞죠? 이거 진짜 엄마 손맛이에요. 그 말들 속에서 저는 점점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대에 올라 제 순서를 맞았을 때 저는 마이크 앞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때 누군가의 휴대폰에 쓰레기로 저장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본 날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그 말이 저를 망친 게 아니라 그 말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났다는 거요. 말이 끝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가를 훔쳤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시상식이 열리고 제 이름이 노인 창업 우수상 수상자로 불렸을 때 저는 그제야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오자 누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래전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던 유정의 씨였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방송 보고 용기 얻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말했습니다. 이젠 우리 이름으로 살아가요. 그날 밤 상장을 가게 책상 한쪽에 세워두고 불을 끄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그 상장 아래 조용히 적었습니다. 이건 증명서가 아닙니다. 내가 나로 살아도 괜찮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오려던 늦은 오후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 제 아들의 아내, 한때 제게 따뜻하게 웃었던 사람이자 제 번호를 쓰레기로 저장했던 그 사람, 윤미였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말씀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제 마음이 묘하게 뒤틀렸습니다. 반가움도 원망도 아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 들어와라. 가게 안으로 들어온 윤미는 조심스럽게 앞치마에 묻은 자리를 내려다보다가 작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방송 봤어요. 사실 안 볼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도 이웃들도 다 알게 돼서 그게 너무 죄송해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입술만 떨었습니다. 저는 차를 꺼내 물을 끓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 내가 듣고 싶었던 건 오래전 일이지. 윤미는 고개를 숙인 채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는지, 어떤 시간들을 견뎌내셨는지, 제가 그걸 전혀 보지 못하고 제 감정만 앞세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장했던 것도, 친구들한테 말했던 것도 다 제 부족함 때문이에요. 저는 차잔을 그녀 앞에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러니? 그 말에 윤미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윤이가요, 자꾸 할머니 얘기를 해요. 방송에 나온 걸 보고 친구들한테 자랑도 했대요. 우리 할머니가 김치 사장님이라고. 그러다 문득 제가 너무 미안해졌어요. 그 아이한테도 어머니한테도.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쪽이 저리게 아파왔습니다. 어린 손주의 입을 통해서야 그가 다시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다니. 그래도 용서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알지만 그래도 오고 싶었어요. 한 번쯤은 어머니 앞에서 제 잘못을 말하고 싶었어요. 가게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주전자 물 끓는 소리만이 고요를 깨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윤미야, 내가 여기까지 오는 데에 얼마나 걸렸는지 아니? 쓰레기 취급받던 사람이 누군가의 밥상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는지. 윤미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아니,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난 이제 내 인생을 찾았다. 누구 시어머니나 누구 엄마도 아닌 나로. 그리고 이곳은 내가 나로 설 수 있게 해준 유일한 자리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죄송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저는 깊게 한숨을 내쉰 뒤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라는 단어가 큰 의미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널 원망하고 싶지는 않구나. 나도 이제 내 삶을 더는 남 탓하지 않고 살고 싶거든.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윤이 가끔 여기 데려와도 될까요?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손주다. 언제든지. 그날 윤미는 조용히 일어나 가게 문 앞에서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예전처럼 경직된 예의가 아닌 조용하고 깊은 진심이 느껴지는 인사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가게 안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고요가 조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돌이킬 수는 없지만 치유할 수는 있다는 걸 그날 처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윤이는 종종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윤미가 데려다 주었고 나중엔 아들 태호가 조용히 차를 세우고 아이를 내려주고 갔습니다. 긴 말은 없었지만 그 무언의 태도 속에서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하윤이는 스스로 가게 문을 밀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돼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너 오는 날은 가게 문 닫고 쉰다. 그렇게 우리는 둘만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른 점심으로는 된장국에 묵은지전을 부쳐줬고 하윤이는 감탄하며
밥을 2그릇이나 비웠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옛날 태호 어릴 적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식사 후엔 함께 마당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하윤이는 물뿌리개를 들고 분주하게 움직였고 나는 그 뒤를 따라 작은 새싹들을 다정하게 닦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뭐예요? 이건 상추. 여름 되면 따서 바로 밥 사 먹을 수 있어. 우와, 할머니가 키운 거 먹는 거구나. 아이의 눈망울엔 진심 어린 경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맑은 눈을 마주보고 있자니 그간의 아픔이 잠시 잊히는 듯 했습니다. 오후엔 작은 작업대를 꺼내 김치 속 버무리기를 함께 했습니다. 장갑을 낀 손으로 배추 사이사이에 양념을 바르며 하윤이는 연신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장난감보다 재밌어요. 그래. 그럼 나중에 김치 공방 체험해 볼래? 응. 친구들이랑 와도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예전엔 냄새나는 늙은이라 불렸던 존재였는데 지금은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오고 싶다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작업을 마치고 나선 동네 슈퍼까지 함께 산책을 나섰습니다. 아이 손을 꼭 잡고 걷는 그 길 위에서 나는 오랜만에 정말로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커서 뭐가 될지 알아요? 뭐가 되려고? 김치 사장님. 그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고 하윤이는 들뜬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가게랑 나중에 같이 하면 되겠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 가게는 늘 열려 있을 거야. 하루가 저물고 아이를 돌려보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가게 문 앞에서 하윤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친구들도 데려와. 된장찌개에 겉절이 푸짐하게 해줄게. 하윤이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약속이야. 차에 올라타고 손을 흔드는 아이를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하윤아. 내가 다시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줬구나. 이젠 누군가의 이름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내가 다시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별것 아닌 인생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글로 풀어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웃고 울고 또 마음속 무게를 조금은 덜어낸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제 자신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삶의 어느 길목에서 마음이 무거운 날들을 보내고 계시다면 부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는 조금은 자유로워졌습니다. 누구의 어머니로서가 아닌 제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그렇게 저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 부디 당신의 앞길에도 따뜻한 햇살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빕니다.